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아이의 발달, 애착, 자존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새싹이 이렇게 3개씩, 몇 개씩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꽃을 피우고 싶잖아요. 꽃을 막 너무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라, 어떤 꽃이 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 새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네이버에다 유튜브에다 검색을 합니다. 이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물도 주고 햇빛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열심히 주고 햇빛도 주고 기다렸어요. 하룻밤, 이틀밤, 쉿, 쉿, 쉿. 싹이 났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어머, 웬일이야. 싹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새싹까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너무 사랑을 많이 줘서? 너무 물을 많이 줘서?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땅속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흙이 자라야 되는데 자갈들이 가득해서 이 꽃이 자라지 못했던 거죠. 새싹이 자라나는 데에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싹을 아이들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기도 해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고 훈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내가 해줘야 할까?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 그 문제 관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에 훈육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면 조회수들이 많은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리면 저 때리는 걸 어떻게 멈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훈육이 필요한가? 어떤 대화가 필요한가? 물론 이제 저도 저희 책에서 이제 3장, 4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줄 것인가, 햇빛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3, 4장이에요. 근데 1, 2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왜 그러는가, 이 아이들이 왜 그러는가, 이 땅속에 이 원인이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공감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서 훈육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에 대한 내용들, 그 원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성장이 나가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지 발달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연령별 발달 과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제 영상을 듣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은 이미 많은 육아서들을 읽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상담할 때 어떤 아버님은 우리 아내는 육아서를 한 100권 정도 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육아서들을 보다 보면 발달 과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릭슨이 이야기한 제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려는 건 아니고요. 큰 틀은 동일한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인간은 누구나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서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고요. 노인이 되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준비 과정, 이런 것도 하나의 발달 과업이죠. 아이들도 그 시기마다 다 과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인과 다르게 아이들은 이 발달 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발달 과업, 신체 발달 과업은 잘 아세요. 우리가 아이가 6개월인데 얘가 왜 안 걸어, 얘가 왜 걷지를 않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돌 정도는 돼야지 아이가 걸을 수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딱딱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고 너무 앞서 나가기도 하고 너무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뢰감이라는 거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인데, 아이의 세상의 전부는 뭐예요?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니까 부모님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애착이, 다른 말로 이제 애착이라고 하죠.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애착이 뭐냐?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저는 표정과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책에서도 이제 4장에서는 그런 표정과 목소리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가 4주차 수업 때는 이런 표정, 목소리들 같이 한번 시연해보고 제가 그런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가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좀 유명한 그 연구가 있거든요. 영상이 있어요. 아기 표정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애한테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젤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한 애가 태어났어? 엄마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표정은 웃으면서 메시지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6개월이니까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같이 막 깔깔깔 웃었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목소리와 표정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가 이렇게 이쁘라 그랬어? 엄마가 너무 예뻐서 그냥 뽀뽀해 줄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아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이제 울려고 이제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아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자,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부터 부모님의 목소리와 표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작용,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신뢰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애착을 36개월까지 형성된다고 거기에 많이 이제 좀 걱정하시고 집착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 책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말로 극단적인 사례도 제가 이제 책에 써놨는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 책에 소개된 방법들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애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표정과 목소리의 반응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애착은 본능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스스로 밥 먹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웃어주고 나한테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하면 그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존할 수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이제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사랑스러운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동물행동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왜 다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애기들은 이렇게 콧물 흘려도 다 사랑스럽고요. 애기들은 울고 있어도 사실 그 순간에 우리가 화나지만 좀 어린 연령대 사진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예, 애기들은 못생겨도 귀여워. 뭐 못생겼다의 기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막 살이 접힌 것도 귀엽고 다 귀엽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랑스러워야지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움만 남도록 진화했다. 이제 동물행동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게 뭐 일부분도 맞을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보호자가, 주 양육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죠. 우리도 아이 잘 키우고 싶은 거 맞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이 생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너네 엄마 봐봐, 너네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예. 아이들은 양육자를 계속 관찰해요. 왜냐면 내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된다. 제 책에도 이제 의심 프로세스란 말을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24시간 풀 가동됩니다. 엄마가 예를 들어서 표정이 조금 안 좋으면 엄마 화났어?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는 감각이 다 예민한 아이여가지고요.
목소리만 조금 변해도 제가 너무 피곤해요.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엄마 화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반응을 하고, 제가 책에도 사례를 하나 이제 써놨는데,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데리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엄마 화났어. 엄마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화났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화 안 났어. 엄마 왜 화나? 엄마 화났는데 이런 사람 봤어?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화났는데 춤추는 사람 봤니? 못 봤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분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호작용들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의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은 이야기나 행동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때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넘어가면 다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간단한 걸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는데 아이가 그럼 뭐예요? 작동된 거죠, 벌써. 작동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장은 내가 뭔가를 못하더라도, 아, 작동됐구나. 지금 저게 점점 더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펴기 전에 내가 뭔가 저거를 딱 멈춰줘야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의심 프로세스는 계속 작동되고 있다. 뭐 이런 걸로도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혼자 먹었어. 과자 봉지가 발견됐어. 이런 걸로도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뭐 피곤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도 있는데 혼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먹었다.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매번 뭔가 먹는데 나를 안 부르고 혼자만 먹어요. 그럼 되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아니,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런 생각 안 하죠. 응?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런다. 그럼 되게 서운한 거잖아요. 예.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아주 오로지 이제 그런 전후 사항을 파악 못하고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해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쟨 왜 저래? 왜 아무것도 아닌데 저래가 아니라, 아, 아이가 불안하구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아이가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만 이해를 해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 화내지 않고 좀 훈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과정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책에서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제가 사장에 소개한 그런 방법들이 얘가 좀 작동되지 않도록 또는 작동됐을 때 빨리 이렇게 꺼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장에 제가 소개된 놀이 방법들만 책에서 소개를 했다면 그냥 단순한 어떤 놀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놀이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뭐 아이의 발달을 위한이라든지 그냥 관계를 증진시키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필수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옵션의 개념? 좀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는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힘을 많이 주고, 제가 이거 기획 자체는 한 지가 4,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또 부모님들 만나서 애정 표현하면서 변화되는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되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는 사장에 나오는 그런 놀이들을 가지고 상호작용 방법을 가지고 변화가 되겠지만, 부모님이 그 놀이를 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심 프로세스 작동 나이는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계속 작동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사고가 왜곡되지 않고 좀 성숙해지면, 우리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실은 그게 사랑했던 거였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줬을 때 나는 그때는 속상했지만 그게 사랑이었지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거를 30년 뒤에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7살 아이의 마음,
지금 10살 아이의 마음, 지금 그 마음이 오해하고 있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역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집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왔겠죠. 네. 책 제목이요.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부모는 하고 싶은 말만 한다가 이제 책이고요. 영풍문고에서 구매했는데 이벤트 괜찮아요. 어디 서점이든 관계없습니다. 안민영님이 제목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나 친구 동생 보고 웃기만 해도 질투를 해요. 애정성이 높다 이렇게 딱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다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친구 웃었을 때 아이가 질투를 하면은 윤희야 엄마가 친구 보고 웃어서 윤희 안 보고 친구 보고 웃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엄마는 윤희를 제일 사랑하지. 친구 동생은 지금 저쪽에서 애기가 말하는 목소리가 웃겨가지고 웃은 거야. 엄마는 윤희를 제일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뭐 별거 아니야. 뭐 웃을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계속 의심을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지금 우리 아이가 의심 많이 하고 있나 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이제 실제적인 팁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의심이 어떻게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제가 책에 또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들이 애착 위험 신호로 우리에게 엄마 나 지금 작동이 됐어요. 엄마 나 지금 불안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그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책을 보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갈 텐데 미리 책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책을 한 번 더 보면은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읽히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 건데요. 의심 프로세스가 이제 35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40페이지에 보면은 아이가 보내는 애착 위험 신호라고 해서 불안, 무반응, 우울, 분노, 사랑을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인정 욕구를 너무 크게 이제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인에게 집착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그 소개하는 방송에서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정 욕구라고 하더라도 애정성이 낮아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좀 더 인정 욕구가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데, 그런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거나, 또는 너무 배운 게 많아, 너무 다 이게 위험 신호래, 그러니까 너무 거기 한 가지에만 몰입해가지고 얘가 뭐 사랑을 지금 애착에 불안정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좋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다. 알고 있고, 만약에 아이가 애착 위험 신호가 맞다고 해도요, 뭐 큰일 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면 돼요. 저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한 번도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그런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문제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고, 그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알아챘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고 뭔가 쓸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애착 위험 신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다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네. 몇 가지 검색 결과 있다. 죄송해요. 이게 뭐가 눌려졌어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4주차 때 같이 4장에 나와 있는 방법들 시연해 보는 거를 이제 4주차 때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댓글창들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을 이쪽으로 보내볼까 봐요. 아이고. 네 살인데 유미정님이 4살인데 혼내거나 화가 나면 부드럽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바로 딱 말을 못 해줬는데 이게 사실 저희 3장에서 훈육을 할 때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3장 때 좀 이런 부분들 다루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의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훈육을 할 때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훈육이라도 어쨌든 아이 입장에선 뭐예요? 그냥 엄마의 그 목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훈육은 안 할 수 없는데 아이가 부드럽게 얘기해달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엄마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고 내가 엄마랑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좋은 거는 사실 엄마는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좀 커졌니? 엄마가 그럼 좀 부드럽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서 원래 하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딱 말을 못 해준다 라고 했다면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3장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안 됐으면 그 이후에 내가 기분이 풀린 다음에라도 지금 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엄마가 아까 왜 그렇게 이제 훈육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훈육을 감정 없이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 표현, 엄마가 좀 냉정하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게 다 거부적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여기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장에서 부모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안정적인 애착이 싹트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거고, 근데 그 두 번째의 거부적 표현에 대한 거, 의심 프로세스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거부적 표현이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 의심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성이 낮을수록 제가 코칭할 때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변화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 변화하는 게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좋아지거든요. 그럼 애정성이 낮은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애정성이 낮았을 때 문제도 굉장히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도 애정성만 높여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그만큼 아이들에게 그 사랑 표현이 본능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는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잠깐만요. 채팅창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됐습니다. 한 분만 더 볼까요? 엄마 내가 화내고 던지면 나 행동이 미워? 라고 물어본대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4살짜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행동이 잘못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고 이 아이가 나 행동이 미워라고 특정해서 말한다는 거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어본 겁니다. 네. 너가 미운 게 아니고 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확인하는 거니까 행동이 밉다. 밉다라는 표현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좀 상처처럼 이렇게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의미가 밉다, 예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엄마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물건을 던지면 네가 다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엄마는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것도 3장에서 훈육 표현법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 주신 메시지인데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뒷부분 좀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방해하는 또 요인들이 있어요. 왜곡된 사고, 아이들의 사고는 좀 왜곡되어 있어요.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훈육을 하거나 아이를 이해하고 좀 화내지 않고 훈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곡된 사고. 일단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도 다 내 거고 그냥 그리고 나는 우리 꼭 유아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나는 안 다칠 것 같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고 또는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인데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봤을 땐 조금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동생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큰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쟤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생각도 나처럼 성인처럼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유아기 때도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에 가고 얘가 중학생이 되면은 물론 이거는 지금 유아기 아이들의 왜곡된 사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시기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받아보지 못한 채로 아이가 학년기에 들어가고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하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아이가 몸만 컸지 그 시기 때 부모님한테 공감받아보지 못했으면 그 유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것과 이제 짝꿍이 뭐냐면 또 이제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해요. 조망수용 능력은 반대로 타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추론해서 행동하는 거. 이 조망수용 능력이 어떨까요? 낮겠죠. 우리 그 책에서도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물론 앞뒤의 글을 읽으면 그 맥락을 통해서 어떤 개념인지는 알 수 있지만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예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엄마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 되잖아요. 뭐 립스틱을 사준다든지 엄마가 좋아하는 내가 춤을 춰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망수용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선물로 로봇을 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저도 배울 때 이런 예시들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 삐아제의 세산 실험이라고 해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고 곰인형 그다음에 뭐 경찰 뭐 경찰서 그다음에 뭐 집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곰인형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반대편에서 뭐 집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한테 뭐가 보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선생님은 집을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조망수용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곰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상대방도 보고 있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플 것이다. 내가 아야 하고 울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몰라. 왜? 나처럼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망수용 능력,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고가 또 있어요.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부모님들 말씀드리는데 직관적인 사고는 그 유아기 사고인데 뭐냐면 한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싸운다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어저께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화가 나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에만 그냥 내가 지금 뭐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엄마 아빠는 싫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직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들만 연결을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해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직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때요? 표정이 안 좋을 때 우리 아이가 어땠다 그랬어요? 엄마 화났어.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면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전후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직관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 프로세스가 더 많이 작동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학년기에 올라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로 이제 좀 바뀌고 하면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서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고 어렸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어 있다면 오해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사고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조망수용 그러니까 다시 좀 보면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아기 아이들의 사고가. 그리고 조망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만족지원 능력도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뒤에 조망수용 능력이랑 만족지원 능력은 우리가 발달시켜야 돼요. 만족지원 능력은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당장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지연시키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그걸 내일 줄게라고 했을 때 기다릴 수 있냐는 겁니다. 내일 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때 기다릴 수 있는가.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초콜릿을 주는 엄마인가 이런 신뢰가 쌓여 있을 때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잠깐만 여기 앉아있어봐 했을 때 그 초콜릿을 갖다 준 경험이 있어야. 또는 내가 실제로 기다렸을 때 다음 날이 됐을 때 엄마가 더 많은 초콜릿을 갖다 주면서 어저께 기다려가지고 엄마가 주문해서 이렇게 도착했어. 이런 것들, 만족을 지연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얻어본 경험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욕구에 대해서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지연만 시키려고 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준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아이의 연령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것들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게 연습이 안 되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더라도 너는 그 하루를 못 참니? 택배 도착하는 그 하루를 못 참아? 엄마가 시켜줬는데 만족 지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 신뢰감, 기다렸을 때 얻는 즐거움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에게 연령만 들이대면서 너는 왜 이걸 못하니, 기다리지 못하니, 참을성이 없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뭐만 해도 엄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유아기 아이들의 만족지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연구들을 보면 학령기 아이들 학습하고도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 유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아기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부모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족지원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좋더라, 정서 조절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뭔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애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하면서 만족지원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애착도 있고 그냥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이제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작은 거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는 진짜 중요해. 하나하나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게 뭐냐.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요걸 하고 얘기하겠구나. 예.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 시기 때가 자율성, 유아기 때 나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기 때 많이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조망수용 능력이 지금 발달이 안 돼 있죠. 만족지원 안 되죠. 또 직관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는 다 내 거야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장에서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욕구에 집중해서 대화를 하고 훈육을 하는 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 수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애착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자율성이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연인 관계에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과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야 나 혼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관계가 안 좋고 이게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원래 하던 운동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자율성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강의 몇 시까지냐고 했는데 강의는 이제 제가 계획한 거는 이제 1시간이고 아시지만 제가 너무 좀 항상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안 그러려고 하는데 1시간이고 좀 Q&A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제가 공지를 하긴 했는데 요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에서 진행하는 강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일단은 풀 버전은 안 올라갈 거고요. 편집해서 올라갈 건데 편집해서 뭐 많은 내용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풀 버전을 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브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뢰감 다음에 자율성, 뭐 요 부분은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를 확인한 다음에 주도성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해보는 건데 부모님들이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이제 주도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이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꼭 무슨 책가방을 꼭 내가 싸보고 내가 꼭 학습 계획을 세워봐야지만 주도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방법들도 이제 책에 있지만 훈육을 통해서도 주도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씻을 건지, 내가 언제 밥을 먹을 건지, 얼만큼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부모님과 갈등하면서 부모님 말에 따르고 부모님 말을 들어야지 좋아. 이게 훈육이 아니라 나도 그 과정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협상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주도성을 기르는 거죠. 꼭 이렇게 항상 뭐 바람직한 거, 뭐 공부하고 이런 거에서만 좋은 쪽으로만 부모님이 시키는 걸 내가 싫은 걸 하면서 주도성을 기르지 않아도 된다. 갈등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해보고 계획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아본 경험이 쌓인 이후에 학년기에 올라가서 이제 근면성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깊게 파고들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각각의 그 발달 과업마다 이루지 못했을 때를 이제 에릭슨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면성과 반대되는 게 열등감이거든요. 근면함을 아이가 경험해야 되는데 열등감을 느꼈을 때 이 발달 과업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아이가 이제 딱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동안에는 자기 좋아하는 거 많이 하고 선택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는 열등감을 느끼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도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고 아이들의 발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자꾸 경쟁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이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자꾸 그런 말과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 저 사람은 이런 거 교육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애착의 위험시가 나타나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열등감을 아이한테 주고 있어?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식하셨으면 저는 인식을 했잖아요. 빨리 빠져나갔거든요. 인식했으면 뭐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주고 작은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근면함을 기르는데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근면함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낀 다음에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이제 그때는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정체성을 이제 키워 나가는 거죠. 정체감을 키워 나가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나옵니다. 부모님들 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 뭘까? 아이들이 자율성을 길러나가고 근면함을 배우고 정체감을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애정 표현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애착, 관계.
저는 이게 애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존감, 신뢰, 자존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데, 자존감이 뭔지 이런 정의에 대한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발달 따로, 뭐 발달 과업 따로, 애착 따로, 자존감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다른 건데, 자존감은 이제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예, 그러면 자율성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못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장난감을 친구 걸 좀 뺏었어요. 3살 때. 3살 정도 애들 많이 뺐잖아요. 때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우리가 훈육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그 자체로 내가 그렇게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그 행동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냐,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은 느끼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아동기까지 적용된 내용은 아니고 유아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모두에게,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율성, 그 다음에 주도성, 이제 이런 것들이 유아기의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면성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학령기 시기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다, 또는 나를 확인해 본 경험이 없었다, 내가 뭔가 선택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제가 예시를 뭐 이렇게 뺐고 이렇게 이런 걸로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생각해도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뭐 그러면 어때? 뭐 시험 못 보면 어때? 이거를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받는 거에 대한 거는 또 그거에 대한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이 싫다라든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그럴까, 어떤 나를 비난하는 마음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지 않게 하는 양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의 기본을 지키면서 자율성도 키워주고 아이가 선택의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자율성 막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애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애정 표현이죠. 사랑하는 마음 다 있는데 이것이 아이에게 드러나게끔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자존감 뭐냐? 너 있는 그대로 너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는 사랑받아서 마땅한 아이다. 8살인데도 가능한 거. 어머니 8살 당연하죠. 남편도 사랑해주면은 바뀌죠. 어린 아이들처럼 막 정말 그 부모가 주는 사랑처럼은 아니더라도 8살, 저희 아이도 8살인데요. 예.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제 책에 26페이지에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시기란 없다. 예. 이 부분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예진님,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시기란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애정 표현에 대한 부분이 너 있는 그대로 굉장히 소중하고 괜찮은 아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말로 어렵게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존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나는 나는 내 여자친구가 키도 한 165 넘고 직업도 좋고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괜찮은 여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냐? 그럼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은 뭐냐?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이게 시선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 그냥 예뻐서, 그냥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벤트를 막 연락에 이렇게 해주는 거 해주고 막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오늘 너무 멋지다 이런 거보다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감탄해주고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있네. 나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네.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그렇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느끼는데 불안하죠. 근면성도 길러야 되는데 육아메이트 미우가 그러는데 뭐 자존감이 중요하대 막 여기에 빠지니까 정말 그것의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은 채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걸 잊은 채로 너무 그런 학술적인 표현과 이런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자라는지 막 너무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와 있는 시간의 표현을 놓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아줄 거라고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이제 중요한 거고, 자존감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자아 존중감의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아이가 자아를 그러면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랑 나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제 돌이 되면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울을 보고도 난지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자아가 이제 분리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그 시기 때부터 막 다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 자아가 분리되기 이전에 엄마가 맨날 우울하고 나를 보면서 웃어주지 않으면 나도 항상 그럼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같이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된다면 엄마가 나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뿌듯함도 느끼면서 긍정적인 자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고, 또는 자꾸 이제 그러니까 훈육을 하면서 이제 혼인하게 되거나 자꾸 아이는 뭔가 스스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제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이제 더 많아질 때는 나는 이런 걸 못하는 나이고 자꾸 남들에게 방해하는 그런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부모님들이 자율성을 길러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다 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내용이 너무 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갈등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큰 틀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는 돼 라든지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엄마랑 같이 잡고 해보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부정적인 피드백은 덜 받게 하는 건 이제 중요한데 완전히 그런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을 순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람인데 우리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근데 그 긍정적인 것이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그냥 오줌 눌 때 이럴 때 그냥 야 너는 쉬소리도 이렇게 귀엽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은 땀 냄새도 좋아. 그냥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를 줄이려면 역시 애정 표현과 자율성 키워주는 걸까요? 네, 뭐 자율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애정 표현. 그러니까 너는 네가 울든 때가 심하든 예민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너무 즐겁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말이나 글로 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또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항상 나한테 연애 편지를 쓰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을 때 맨날 웃고 있는다든지 내가 뭐만 하면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끔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가 나는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끔 느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아주 작은 표현들.
그래서 이런 작은 표현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이 아이들도 그 시기마다 과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훈육을 하고 또는 엄마가 훈육을 잘 못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지 않게 만들고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그 처음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좀 긴장하고 이러다가 소변 실수가 있었는데, 엄마 내가 똥은 안 쌌잖아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에 나를 대변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예, 뭐 그 한 장면 가지고 자존감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나를 생각할 때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긍정적인 단어들과 경험들이 많아야 된다. 그럼 이걸 누가 넣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넣어주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소중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네. 이런 표현들이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우리 책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7대3으로 얘기하는데 70%는 이런 존재 자체로 소중함을 표현해 주는 거, 나머지 30은 뭐냐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 그럼 이것에 대한 반대는 뭔가요? 아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 있는 기질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럼 넌 존재 자체로 소중해. 너 있는 그대로 소중해. 반대되는 게 너의 있는 그 기질, 난 너무 그게 너무 싫어. 난 그게 너무 불편해. 바꿔.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잘하게끔 하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대로 가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모든 기질을 다 수용하라, 모든 못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잘하도록 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갈 때 위험하고, 그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나를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끌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이 두 가지,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한다면 하고, 나는 좀 어떤 상황에서 난 아무튼 내가 좋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좀 안 바꿔, 다른 사람이랑. 아주 이거 좀 너무 그 자아 도취인가요? 그러니까 나 꽤 괜찮아, 나에게는 항상 그때마다 이유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결국에는 타인을 이해하는 이타적인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거는 그 예전에 인스타 라이브였나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정서 조절에 대해서 유머하고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유머가 뭐겠어요?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유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정서 조절과 관련해서 그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개념화를 한 다음에 타인에 대한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 조절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유니맘님이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유니맘님 위에 있나요? 5살 여아, 낯가리고 내성적인 성향인데 놀이터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가끔 그 친구가 말을 화내듯 거칠게 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저한테 와서 일러요. 자존감이 낮은 건지 성향인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가지고 자존감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을 봐야겠지만, 낯가리고 좀 그런 성향이라고 봤을 때는 친구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있어도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어떤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거칠게 대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갈등의 경험들이 친구들이랑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한 거지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 엄마한테 와서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일렀을 때 어떤 어머니는 속마음이 아니 왜 저거를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친구가 얘기하면 하지마, 나도 하기 싫어, 이제 이렇게 기질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원하시거든요. 좀 같이 좀 이렇게 친구 신경 안 쓰고 하고 좀 할 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이가 일렀다는 거는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데, 유니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이 너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알려주면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일렀을 때 그걸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윤희는 친구랑 놀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엄마가 중심이 돼서 놀이 방법을 좀 소개해서 놀게끔 해주거나, 되게 짧아도 돼요. 이건 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사회성 어디까지 또래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디까지 개입할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짧게 경험을 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와 놀았다는 그 욕구 충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엄마가 거기에서 날 도와줬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친구가 거칠게 대응을 해서 대응하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 말하면 친구랑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금은 엄마가 가서 그 얘기를 대신 전해주면서 다시 놀이를 해서 아이가 만족스럽게 그 상황이 끝나게끔 이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친구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댈 곳이 어디냐면 부모님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해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마한테 신뢰를 높이면서 엄마랑 놀이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5살 요 시기에 맞는 방법이라고 보고, 조금 큰 아이다라고, 좀 만약에 학년기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의 그런 마음을 좀 공감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어떤 해결 기술을 알려주기보다는 공감해주고, 다른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놀이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준다든지, 다른 쪽으로 좀 전환해서 딱 그 친구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애정 표현을 해주면서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중심적인데 이타적으로 변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연령대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아주 발달 과정에서 정상 범주에 있는 건지 아닌지는 좀 연령을 봐야지 알 수 있겠거든요. 10살인데 10살이면은 이제 그 이타적인 행동들을 해줘야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원만하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아이고 10살인데,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좀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좀 공감 능력이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상황도 좀 아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친구를 배려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친구들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친구에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아이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일단은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하고, 저는 이제 그걸 인위적 성취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좋은 게임을 친구랑 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한테 양보를 했더라도 그런 상황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이타적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 물꼬를 틔워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 나가고, 조금 더 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관계가 중요한 거, 이런 대화가 돼야죠. 엄마는 너가 혼자 하고 너가 게임에서도 이기고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엄마도 원해. 엄마도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했을 때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오히려 못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뭐 우리가 이제 훈육 상황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잔소리로 들리냐 또는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이가 귀를 열고서 생각을 해보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또 결국엔 뭐예요?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너 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라든지 그 행동 자체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아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뭐 질서에 대한 부분인지, 뭐 아니면 승부에 대한 부분인지, 자기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대화들을 좀 시도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 제가 이제 이전에 난 소중한 존재야는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거라면 난 할 수 있어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 아이가 행복이라는 거는 언제 많이 웃는가? 무엇을 할 때 몰입하는가? 집중하는가? 어떤 이야기의 주제를 자주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러브마스터 과정이나 이렇게 그 자존감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강점을 파악해서 이제 적는 활동들을 하고 이것을 칭찬의 말로 바꾸는 이제 그런 수업들을 하거든요. 그때 줄줄줄줄 막 정말 그 코칭할 때도 저희가 강점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뭐 칸이 모자랄 정도로 적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또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당연한 것들도 강점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채우는 게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관찰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찰부터 시작해야 돼요. 꼭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 집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엄마 옆에만 얘 맨날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애정 표현부터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자꾸 이제 이런 관찰들을 우리가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도 하고 젤리를 좋아한다. 젤리 먹을 때 좋아한다. 그럼 젤리를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젤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 거고 아이가 몰입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것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에 대해서 민감하다든지 이런 특성들, 기질적인 특성들을 좀 잘 발견해서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잘 웃는다, 인사를 잘한다 또는 그런 신중한 것들도 아이의 강점이 될 수 있죠.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존재 자체로 너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의 영상이었는데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를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건강하게만 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여전한데 예, 처음과 달리 불안한 마음에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까봐 미래에 어떻게 될까봐 친구 관계가 안 좋을까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아이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자꾸 주게 되고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러브마스터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수업 때 과제들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거예요. 화날 때마다. 아이와 훈육하고 내가 좀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근데 그게 이 책에도 아마 소개가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잘 보이는 곳에 휴대폰에도 해놓고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하면서 수시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부모님이 느끼는 것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아이의 발달과 애착과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1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사실 책에 있는 뭐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못했고 저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기보다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어떤 관점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좀 읽어야 될지.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책을 보시면 더 내용이 풍성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안아주는 거, 매번 하는 안아주는 거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는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인 애착이 가깝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나중에 우리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에도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했던 게 너무 잘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되는 게 저의 어떤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반을 향해.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라이브를 켜면 거의 2시간을 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 피드백이 이제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우리 분도 엄마들이 너무 힘들다, 나갈 수도 없고 뭐 어떡하냐, 좀 제발 좀 짧게 하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질문 안 보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질문들 한번 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오늘 남겨주신 내용을 정말 지금 많은데 제가 다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못 본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 강의할 때도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르님 또 질문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7세 남자아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이끄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친구가 안 해주면은 상처받고 삐진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훈육 부분이거든요. 애착이나 이런 것보다도 훈육이 뭐냐면, 훈육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경험,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식을 이걸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이 없고 다른 게 있을 때 선택을 못 하죠. 친구가 놀자고 하는 거를 내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딱 그게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이제 부모님들 만나보면 가정에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안 됐을 때에 이런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관계에서 집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딱 그 욕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해보는 훈육이 먼저 사실 좀 돼줘야 되고, 제가 요거는 이제 훈육 마스터 과정 내일 오전에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훈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쉬운 훈육과 어려운 훈육이 있는데 쉬운 훈육부터 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훈육은 좀 어려운 훈육이에요. 부모님이 1대1로 집에 있을 때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만족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봉주르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집에서 1대1로 있을 때 아이의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고 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친구 관계에서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안 통하죠. 최근에 제가 올렸던 그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는 3가지 대화법이라는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평상시 부모님의 권위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아이가 잘 듣고 자신의 행동을 하는 데에서도 참고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훈육 부분, 가정에서 훈육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시작입니다. 예. 오늘이 시작이고, 오늘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1강이에요. 7월 7일. 아이의 발달, 애착, 자존감 이야기고, 다음 주 수요일 또 11시에 부모로서 나의 강점과 약점 찾기. 이거 좀 예고를 드리면 2장을 먼저 읽고 오시면 돼요. 2장. 예. 아이에게 독이 되는 사랑, 약이 되는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신념, 나는 어떤 양육 신념이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양육 태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오시면은 더 제 강의가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예고를 했듯이 이제 우리가 현재 나의 강점과 약점을 찾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활동을 우리가 같이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강의는 부모님들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왜 애정 표현 부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고, 훈육이 결여됐을 때 어떤 이제 아이들에게서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네, 그런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다음 주에도 끝이 아니니까 다음 주에도 다 참석을 해 주실 거죠? 네, 해 주시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읽으셔서 좋았던 부분들, 또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 궁금한 점들도 제 SNS나 이런 것들에 남겨주시면 또 강의 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좀 잘 지킨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제가 인스타에 이거 4주 동안 강의 진행되는 거 댓글 달아달라고 궁금한 거 해서 이제 친구 소환하고 이런 이벤트들을 했었는데, 보내주신 거 제가 내용은 봤거든요. 그래서 좀 다루려고 했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훈육이에요. 네, 훈육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 3주차 때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제가 외부에서 강의 진행하는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땠는지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제가 다음번 강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읽고 오셔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